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87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1980년도 국내 복싱부터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시작을 했는데 90년도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91년도로 나가기 전에 80년대 이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978년도의 국내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79년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시고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 박사시죠?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연배가 좀 있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좀 떨어지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다시 이제 80년대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1977년 말에 11월 27일이었죠.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의 신화를 이룩하면서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1978년으로 넘어왔고요. 이때는 대한민국의 세계 챔피언이 홍수환 챔피언 한 명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첫 타이틀 매치가 2월 1일에 일본 도쿄 국기관에서 홍수환 선수의 1차 방어전, 도전자는 일본의 가사하라 류 선수였어요. 자,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홍수환 선수는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 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였던 카라스케와의 시합을 끝내고 3개월 만에 이제 방어전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 국내에서 타이틀 1차 방어전을 했을 법도 한데 1차 방어전 원정 방어전을 갑니다. 그래서 이 78년도는 지금은 일본이 매년 끝날 아니면 그 전날 12월 30, 31일 날 큰 이벤트들을 하는데 이 70년대만 해도 새해 벽두 맞습니다. 항상 70년대는 1월 달에 빅 카드를 많이 열었죠. 그래서 이 해에도 뭐 일본은 예외 없이 구티에스 파다스와 후레사 기미오 시합을 1월 2일 날인가 해가지고 5대 빅 이벤트 해가지고 구티에스 파다스 시합, 그 다음에 이제 칸토와 오구마 시합도 있었고, 또 고메스와 고바의 시합, 로얄 고바의 시합도 있었고, 구시켄 선수의 시합도 있었고 해서 2월 1일 날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1월 어떤 빅 이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떤 그런 시합이었고, 90개 빼곤 다 졌네요. 그렇죠. 그랬죠. 네. 오구마도 타이틀을 뺏겼고. 그래서 사실 이 시합도 이제 일본에서는 가사르 선수는 이 시합 전까지 12승, 12연승 9KO승을 거두었고 필립 와르잉게를 이기고 이제 일본 챔피언이 되었죠. 주니어 패더급. 와르잉게 나카야마를 2번 연속 예. 이기면서 그게 좀 컸죠. 예. 해서 어떤 신데렐라처럼 이제 떠오르는 아주 신예였지만 펀치도 있고 묵직한 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홍수환 선수의 카라스케와의 시합을 일본에서도 럭키 펀치였다. 홍수환 선수가 이미 전성기를 지났기 때문에 가사로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하게 된 시합이었죠. 그래서 시합 내용은 우리 장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만 해도 20대 후반이면은 퇴물, 노장 이런 취급을 받던 때니까요. 일본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이 경기는 홍수환 선수가 가사하라 유를 무려 5번이나 다운시키는, 맞습니다. 한국 세계 타이틀 매치 사상 가장 많은 다운을 뺏어낸 경기죠. 물론 장정구 선수가 이제 오아이시 선수를 7번 7번 다운시키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은 9라운드의 KO로 끝난 경기입니다. 맞아요. 연타. 네. 완전히 연타로 코너에 대자로 뻗었는데 심판이 노골적으로 느리게 카운팅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때 주심을 받던 마틴 덴킨이 봤죠? 그 당시 마틴 덴킨이 봤어요. 마틴 덴킨은 복서에게는 세계 타이틀 매치가 평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롱 카운트를 했다라고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라운드에도 2번 다운돼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경기가 이어져서 판정까지 갔죠. 근데 이 시합은 5번을 다운시킨 거에 비하면 점수 차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사실 가사라가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시합에서. 다운이 된 라운드를 제외한 몇 개의 라운드에서는 홍수환 선수가 좀 위험한 어떤 그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합이 끝나고 일본 매스컴에서는 4전 5기에 대항한 5전 6기에 그 신화가 나올 뻔했다, 뭐 이런 얘기, 5번 다운됐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홍수환 선수 이제 이 시합 끝나고 항상 우리 저 홍수환 선수는 그 시합 후에 어떤 그 인터뷰에서 그 뭐 승인 패인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리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날은 인터뷰도 안 하고 바로 도망치듯 링을 내려온 게 설사가 나가지고 그 팔에 그 가사라가 다운됐는데 주심이 스톱 9회 네. 스톱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주심을 뭐 죽이고 싶었다. 네. 나는 빨리 시합을 끝나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계속 시합을 이어나가서 거의 뭐 미칠 지경이었다는 그런 뭐 속내를 토로한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4전 5기, 5전 6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 논리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4번 다운되면 4번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면은 이제 4전 5기가 되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 7전 8기라는 고사성어를 비튼 거니까 네. 이제 그렇다 치고요. 홍수환 챔프 나중에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미 한 4회, 5회부터 변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약물 중독일 가능성도 나중에는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는 뭐 화장실로 직행하느라고 네. 뭐 전혀 뭐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 이 변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그 13, 14, 15라운드는 특히 14, 15라운드는 뭐 일방적으로 커버링을 올린 채 맞았거든요. 네. 그 왜 반격을 못 했냐 그러니까 펀치를 뻗으려고만 하면은 설사가 쏟아져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14회, 15회의 펀치를 너무 많이 허용을 해서 그게 다음 방어전 때까지 회복이 안 됐다라는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는 했지만 9라운드에 KO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방어도 무사히 돌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역사의 가정은 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은 됐었어도 이때 그 WBA에서 인정하는 옵션이 하나, 또 일본의 그 아라시타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옵션 때문에 일본에 와서 뭐 넉넉한 개런티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방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 방어전을 치른 다음에도 또 카르도나도 역시 옵션에 의한 그런 그 경기가 되기 때문에 홍수환 선수가 스마트했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매니저 관계, 프로모팅 관계, 또 그런 얘기를 해도 언론 매체나 복싱 팬들이 충분히 어필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복싱계의 헤게모니와 직접 또 맞붙은 그런 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가사라와의 경기가 홍수환 선수 커리어의 마지막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기 이후에 뭐 지고 무승부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 때문에 선수로서의 마인드에는 이미 이제 좀 초월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자기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불합리한 그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뭐 다음 경기에 이제 연이어 나오겠지만 그 아무래도 언론 매체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챔피언 되더니 거만해졌다 이런 느낌을 주었을 때 그 오키 씨와의 스캔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그때 지탄을 좀 많이 받았었죠.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 홍수환 챔프의 증언으로는 가사하라 유와의 방어전 치를 때도 이미 그 오키 가객과 동거 중이었고 경기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이 가사하라 유와의 경기로 증명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이 넘은 얘기거든요. 44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지금으로서는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스토리가 뭐 어느 정도 그 세인들한테도 그 허용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특히 공인이 어떤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연예인도 그, 그렇고 예. 운동선수도 그렇고. 그 진짜 그 속된 말로 그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네. 그 오키 가수분과의 그 어떤 스캔들은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뭐 그럴 정도였는데 하여간 정말 그 파렴치 안에 뭐 완전히 그 온갖 문매를 맞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그 2차 방어전에 임하게 되는 거죠. 카르도나 선수와의 경기 전에 가정폭력을 휘둘러서 네. 홍수환 챔피언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라는 신문 기사도 났었고요. 네. 마치 조강지처를 벌인 데다가 여자들을 때리는 파렴치한으로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서 네. 이때 꽤 괴로웠다. 그래서 이 시합은 글쎄요 팬들이나 뭐 그 카르도나가 그렇게 강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생활이 엉망인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합 전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우리 홍 선수의 그 시합을 뭐 바라보게 된 거죠. 경기 전에 라커룸으로 이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냥 모르는 여자분이었답니다. 근데 제발 지라고 악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링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본인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기를 좀 성토한다는 거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링에 올라가니까 관중들이 막 그 박수를 쳐주고 함성을 지르길래 내가 왜 이 콜롬비아를 못 갔나 이런 후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제가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직관을 했어요. 했는데 불과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이니까 6개월 11월이면 한 7개월 전에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이날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흥행에도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중이 의외로 많지가 않았고 보통 세계 타이틀 매치 장충체육관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좀 그 관중이 안 온 그런 시합 같았고 뭐 시합 내용은 뭐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주 비참한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도나 선수는 이제 콜롬비아 선수고 아주 장신의 그 중남미 특유의 그 흑인 체형에 정말 그 과장되게 가면 머리 있고 가슴 있고 바로 다리 붙어 있는 듯한 아주 긴 리치에 같은 키라도 긴 리치에 허리가 짧고 그 하체가 길고 그런 선수였는데 뭐 이때까지 전적은 4패 3무를 갖고 있었고 반탐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뭐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콜롬비아 선수지만 이제 지명도전자로 나왔는데 뭐 랭킹은 아무래도 WBA 본부에서 좀 만든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 뭐 그 스캔들은 있었지만 이 정도 선수는 홍수환 선수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합 전 평이었는데 시합은 뭐 처음부터 그 눈이 찢어지는 부상을 초반에 당하면서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버팅이었죠. 버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잽으로 계속 그 찢어졌던 좀. 이 눈 사이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계속 그 눈 안으로 흘러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고담에 의하면은 카르도나가 둘로 보였으면 그 가운데를 겨냥해서 쳤을 텐데 7, 8개로 보이는 바람에 도대체 어디를 겨냥해서 펀치를 뻗어야 될지 모르는 정도였다. 그 본인은 이제 버팅에 의해서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심이 거기서 이제 부상 노디시전으로 끊었어야 맞는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4라운드에 별로 강한 펀치도 아닌데 잽을 맞고 이렇게 툭 던진 펀치 다운이 돼요. 엉덩방아 찢듯이 다운이 네.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핏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그 이후의 시합은 완전히 이제 유혈전이 되는데 그 상처 부위는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간 쪽이기 때문에 뭐 레프리 스톱이 걸리기도 애매하고 대신에 피는 엄청 대량 출혈을 하죠.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이 났던 게 그 장충체육관 그 당시에 시합할 때 그 라이트가 약간 노란색으로 이제 조명이 되는데 나중에 거의 핏빛이었어요. 빨갛게 아주 그냥 온 뭐 카르도나는 뭐 흑인이니까 잘 태가 안 나지만 글러브라든지 뭐 트렁크라든지 홍 회장 몸이라든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했던 시합에 뭐 대량 출혈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제일 심했던 건 오광수 선수였죠. 네, 오광수 선수가 심했고 이용훈 선수와 이은식 선수 그것도 심했고 했는데 정순현 선수. 그렇죠. 네. 근데 이 시합도 하여간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했고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냥 기브업을 하죠. 홍수환 선수가 그 경기 중반에는 그러니까 네. 이게 카르도나의 패턴은 거의 시합 중반 끝나기 전까지도 라이트는 거의 안 썼어요. 계속 레프트가 나오는데 그 아주 그 일정하게 그 아주 장신해서 긴 거리에서 레프트를 툭툭 던지는데 거기에 이제 홍수환 선수가 그 계속 걸렸죠. 그 전문가 누가 말씀하실 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그 레프트 잼만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사정거리 안에서 네. 이상하게 네, 맞는 그러니까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툭툭 치는 게 그게 계속 걸리고 그 경기 중반에는 뭐 어떻게 좀 그 반격을 하면서 어떻게 그 시합을 좀 그 역전을 모색을 하는데 그 이날따라 또 홍수환 선수가 굉장히 몸이 좀 무거워 보이고 굉장히 무기력했던 예, 기억밖에 둔해 보이고 없어요. 뭐 어찌어찌 뭐 카르도나를 로프로 몰지만 뭐 기백도 없고 그렇다 할 공격도 없고 해서 경기 이제 종반되면서 관중들 야유도 나오고 그렇다고 카르도나가 뭐 공격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페이스로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계속 죽여 나가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10라운드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카르도나도 이제 그 라이트까지 쓰면서 공격에 나섰고 결국은 12라운드에 홍수환 선수가 그냥 로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걸쳐버리죠. 네. 그냥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걸치면서 포기를 해가지고 시합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비디오를 보고 나서 내가 저렇게까지 못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진한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 보였고 뭐 스텝도 없고 인파이팅이라고 들어가는데 뭐 거의 뭐 뭐 임팩트도 없고 뭐 아주 그 홍수환 선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합이죠. 네, 양 발바닥이 다 바닥에 그냥 계속 붙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붙은 상태에서 중심이 단단한 상태에서 강펀치를 날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졸전이었고 네. 완패였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그 사전옥이나 이럴 때처럼 경기를 뒤집어 보고자 하는 네. 욕구도 안 보였고 그냥 무기력한 참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인상. 그래서 아무튼 이 시합이 끝나고 홍수환 선수는 여러 가지로 문매를 맞습니다. 시합 내용도 그랬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참아왔던 그 울분을 뭐 터트리기라도 하듯이 정말 비난 일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BC가 이때 선수 자격 정지 1년이었나요? 아주 그 중징계를 기간은 내리지 기억이 안 않습니까? 납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하여간 그 불과 7개월 만에 국민적 영웅에서 아주 그 국민적 국민적 욕바지로 욕바지로 아주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네. 프루덴시오 카르도나가 리카르도 카르도나의 형이죠. 형인가요? 한 살 형입니다. 사촌입니다. 사촌. 사촌. 친형은 아니고. 이때 왔었나요? 정순현 선수 때 왔었나요? 이승훈 선수와 경기한 게 그거는 그 이유죠. 그 이유죠. 83년도예요. 83년. 네, 한참 한참 이유고. 뒤고요. 그래서 이 프루덴시오 카르도나는 자기 동생보다 더 대기만성이죠. 그렇죠. 한참 후에 세계 챔피언이 네. 되니까 플라이급으로. 82년도에 챔피언이 하고 됐죠. 이제 뭐 올해는 못 가고 바로 뺏기고 뭐 우리나라 원정 와가지고 이승훈 선수와도 하고 강순중 선수 강순준 선수하고도 하고 강순준 선수와의 시합은 좀 판정이 좀 그랬죠. 그때 네. 무승부가 나왔는데 네. 좀 그랬죠. 사실 진시합이었고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 카르도나는 아주 그 가뜩이 나고 홍수환 선수의 졸전에 아주 그 얄미운 그 복싱을 해가지고 이 선수도 또 이제 이후에 또 얘기가 나왔지만 정순현 선수와 2차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밉상으로 자리 잡죠 이 선수도. 사실 홍수환 선수가 본인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생활이 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난을 받다 보니까 국민적인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이 이제 가득 이제 차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개 스파링 할 때도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뭐 카메라도 찍고 영상도 찍게 되는데, 거기 비치는 그 카메라맨한테 야 라이트 치워 뭐 이제 이런 식의 언사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언론과 대치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좀 안 돼 보이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혼자 고독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하지만 뭐 스포츠라는 것이 결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카르도나를 이겼다면은 그 얘기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근데 내용 자체가 너무 허망하게 또 치다 보니까 그런 그 온갖 그 비난을 다 한 몸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홍수환 선수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거를 뒤집는, 말하자면 오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히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리카르도 카르도나가 아니라
그 홍수환 회장의 평소의 꿈, 평생의 꿈이었던 데니 로페즈와의 그 페더컵 타이틀 매치가 열렸다면 어땠을까? 제 드림 매치 중에 하나입니다. 로페즈도 이제 뭐 한 판에 뒤집어 버리는 그 주먹은 있지만 허점이 많고 디펜스가 부실하기 때문에 네. 홍수환 선수가 뭐 페더급으로 붙었으면 페더급으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체중에 대한 어떤 제약도 안 받고 나름 그 작전을 잘 썼으면 뭐 충분히 승산도 있는 그런 시합이 되리라고. 산체스는 안 되겠지만 로페즈는 좀 그게 또 로페즈의 매력이기도 한데 아주 그 한 방에 엎어버리는 대신에 네. 굉장히 그 빈틈도 많고 맞기도 잘 얻어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고메즈와 홍수환은 어땠을까요? 고메스한테는 홍수환 선수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메스 사라테는 때문에 안 재기도 또 한다고 네. 그랬었고. 사라테는 내가 모르겠고 고메즈는 자신 있다고 옛날에 사석에서도 한번 그렇죠. 말씀하신 적이 예. 있는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테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고메즈는 내가 자신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한 명이 사라지는 시점이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됐고요. 세계 타이틀 매치를 이어가기 전에 78년도에도 이제 여러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1월 말이었죠. 그때 정순현 선수와 황복수 선수의 라이벌전. 네. 그 경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 경기 가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직관은 못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정말 대단했었는데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뭐 얘기해 주시죠. 그건 대단했어요, 그냥. 예, 굉장히 뭐. 근데 이 황복수 선수가 그 보면은 시합을 보면은 굉장히 그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시합을 네.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샷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투지도 있고 하지만 그 결정적인 샷이 없었고, 그래서 이 황복수와 정순현 선수의 시합은 사실 시합 전에는 정순현 선수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합 내용은 굉장히 그 난전이 됐죠. 빡빡했죠. 예, 빡빡했죠 아주. 그래서 이 황복수 선수가 지금도 생각하면 좀 그 약간 아쉬웠던 게 세계 무대에 나가기는 뭐 그 매치 펀치도 어느 정도 되고 다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게 없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정순현 선수는 그 굉장히 그 독사 같은 네. 칼날 같은 칼날 이미지예요.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합 전에는 정순현 선수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합은 굉장한 격전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국내 선수끼리와의 시합은 참 명승부가 많았어요. 그렇죠. 정순현 선수의 출세작이라면은 고생근 선수를 잡은 경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합이 출세작이죠. 네. 그것도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역전 KO로 이겨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 역전 시합, KO가 아니라 그냥 그냥 압도해서 네. KO 한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고생근 선수가 약간 그 당시에 이제 모티브도 좀 이른 상태에 뭐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도 좀 잘 맞았는데, 뭐 원래 출세 시합이라는 게 그런 식이죠. 뭐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은 시합을 어쨌든 이겼으니까. 황복수 선수의 스타일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내 안에서 네. 황복수 선수와 경기를 했고 판정은 카라스키아 판정승으로 나왔습니다만 국내링의 이 뭐랄까요, 이점을 감안한다면 황복수 선수한테 이겼다는 판정을 해도 그렇게 그런 이상한 경기는 얘기를 아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합은 카라스키아가 이긴 시합이었고, 생각보다 이제 황복수 선수가 선전을 했고,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 링이니까 홈타운 디시전. 뭐 무승부나 뭐 황복수 선수가 이겼다 그래도 좀 좀 말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해서 시합 내용은 황복수 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데 이 황복수 선수가 뭔가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시합은 워낙 그 선수가 또 강렬했기 때문에 황복수 선수가 이제 예상 외에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황복수 선수가 어쨌거나 10라운드까지 다 버텼으니까요. 근데 그날 사실 재밌었던 거는 세미파이널에 사파타가 나왔는데 네. 정말 메뚜기 같은 김영환 선수. 김영환 네. 선수와 네. 그래서 그 시합이 오히려 저건 뭐지 막 이럴 정도로 그 희한한 체형의 어떤 좀 그 변칙스러운 복싱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황복수 선수가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겼다면
한 번 더 도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수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만약 황복수 선수가 이겼다면 네. 카르도나에게 도전하는 선수는 아마 황복수 황복수 선수가 선수가 될 됐겠죠. 겁니다. 카르도나에게 도전한 건 황복수 선수가 됐겠죠. 그리고 또 요 2월 1, 2월 요맘때 이제 김성준 선수와 정상일 정상일 선수의 선수와 2연전. 2연전이 네. 일단 벌어지죠. 이때 참 재밌는 시합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77년 8년도 이때가 세계적으로 봐도 뭐 그 우리가 좋아하는 두란, 아르게오 뭐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 사라테, 쿠에바스, 쿠에바스 이런 카를로스 팔로미노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를 이루었고 또 그 아주 그 큰 거목이었던 이제 알리가 네. 스핑크스한테 지면서 또 또 이변을 일으키고 해서 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각 체급도 재밌었고 그랬던 때 같아요. 또 챔피언이 WBA, WBC 두 명뿐이다 보니까 네. 간단한 것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입에 다 오르내리는 두란, 뭐 아르게오, 네. 사라테, 자모라, 뭐 베니테즈, 네. 뭐 다 이 윌프레드 베니테스, 고메스, 네, 17세 챔피언 네, 베니테스. 뭐 고메스에서 네. 지금까지도 뭐 항상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선수들이 이때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뭐 플라이하면 칸토, 네. 벤토하면 사라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 사이에 뭐 플라이는 그렇죠. 에스파다스가 또 있고 그렇죠. 뭐 해서 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히려 미들급이 재미가 없었죠. 카를로스 몬존 이후에는 네, 그래서 그 네. 춘추 전국 시대 같이 뭐 말데스, 브리스코, 뭐 안투페르, 코로, 뭐 안투페르 뭐 그래서 헤글러가 오기 전까지 이제 네. 난국 시대였는데 가운데 중량급 밑에가 아주 재밌었던 그런 시대였죠 이때가. 김성준 대 정상일은 OBBF 타이틀 매치였죠. 주니어 플라이급 네, 그렇죠. 첫 번, 예, 1차전. 네. 이때도 정상일 선수가 러싱 파이트를 하다가 김성준 선수의 그 맵고 짠 주먹에 걸려서 2라운드였나요? 1라운드였나요? 2라운드에 두 번 다운을 당하고 그리고 초반은 이제 김성준 선수가 지배를 했죠. 그리고 한 6, 7라운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상일 선수의 일방적인 우세였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서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아니고 김성준 선수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계속 펀치를 냈습니다. 클린치 없이 그냥 12라운드 내내 잔주먹이 수없이 쏟아지던 명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합은 지금 기억으로는 완전히 그 정말 한 대 때리면 한 대 되받고 하는 네. 식이었고 뭐 정상일 선수는 아시겠지만 정말 그 펀치 파워는 없지만 엔드리스로 주먹이 나옵니다. 주먹이 진짜 무수히 나오는 선수고 김성준 선수는 또 약간 맞아야지 또 이 힘이 난다. 히덥이 맞아야 되는 힘이 난다. 이런 네.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 스타일도 둘이 잘 맞았고 KO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네. 둘 다 그 어떤 맷집의 터프니스나 양 선수의 펀치력으로 봤을 때 KO는 없지만 이 아주 저거 했던 게 그 시합장 분위기가 그 관중들도 딱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정말 패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지금도 이 김성준 정상일 선수 시합은 뭐 올드 팬들이나 전설이 돼 있죠. 맞으면은 클린치를 하거나 뭐 붙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희한하게 두 선수 다 사정거리 안에서 서로 계속 주먹을 치고받고 그러니까 합이 잘 네. 맞았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 주먹 맞고 어느 한쪽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고 그 정상일 선수는 자꾸 얘기하지만 주먹 파워는 없지만 굉장히 그 스태미나가 좋았기 때문에 부지런하죠. 끝까지 치고 또 치고 김성준 선수도 뭐 맞으면서도 이에 마다 않고 한 대 맞으면 또 한 대 돌려주고 두 대 맞으면 또 두 대 돌려주고 그런 식이 됐죠. 그래서 그때 김초로 화백이 펀치라인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권투라는 거다. 근데 네. 그게 지금 자료가 안 남아 있죠. 현재까지는 저도 네,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두 경기 다 없어졌습니다. 둘 다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 시합을 지금 보면은 그 또 복싱도 뭐 모든 게 또 발전이 됐기 때문에 또 그때 감흥은 아마 안 날 거예요.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이제 서강일 선수가 그 미국에서 그 만도라모스를 이긴 시합에서 정말 대단한 그 기량을 보여줘서 동전 세례가 이제 날라왔고 이제 이런 걸 기사로 먼저 봤잖아요. 네. 그리고 시일이 한참 지나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물론 60년대 그런 복싱 그 대단한 그 기량을 볼 수는 있었지만 과거에 글로써 표현됐던 그만큼의 그
감흥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화는 신화로 남아 있을 때가 신화인 것이지 이게 현실이 되면 그렇죠. 네 신화는 빛이 바래죠. 그래서 이 김선중, 정상일 이런 시합은 그냥 영원히 발굴이 안 되고 그냥 제 가슴 속에서 그런 시합이었지 막상 또 이거 시합이 혹시 어디선가 나타나서 보면은 또 그 감흥이 좀 깨질지도 모릅니다. 뭐 감흥이 좀 깨지더라도 사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네. 다시 나오면 참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보면은 옛날 TBC 쪽 계열에서 중계했던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녹화해 놓은 거 빼고는 그 당시 게 남아 있질 않아서. 그래서 TBC 쪽, 그러니까 TBC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자료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나마 뭐 MBC나 KBS에서 했던 거는 뭐 어디서라도 뒤지면 좀 나오지만 TBC 중계본이 뭐 중간에 어디로 가가지고 KBS 쪽으로 갔겠죠. KBS로 통폐합이 되면서 네. 그쪽 자료실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다 지금까지 보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얘기로는 또 릴테이프 그 가격이 비싸서 재활용 어느 정도 맞아요. 하면은 또 맞습니다. 그 뭐라 그러나 유통기한이라 그러나 그게 지나면 폐기하고 또 다른 거로 또 녹화를 뜨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자료 보존이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게 비싸니까 영화 필름 같은 경우도 왜 아래 위로 이렇게 톱니처럼 걸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가운데로 횡으로 잘라가지고 한쪽만 걸리게 해서 찍는 감독들이 인기 있었습니다. 왜냐면 필름 값을 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우리 회수권 옛날에 10장짜리 11장으로 자른 거하고 똑같네. 그런 식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영화가 지방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때는 영화를 예술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밀짚 모자, 테두리, 장식 이런 걸로 다 파는 겁니다. 맞아요. 그 필름 네. 그랬던 기억 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TV 자료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남아 있을 것 같지 않고 예를 들면은 전설의 그 연속극 여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72년이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은 영화관에서 여로를 하면은 여로를 틀어주고 저 영화를 이제 계속 상영했다는 정도인데 지금은 100몇 회분 중에 딱 한 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존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특히 영상 자료 보존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죠.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여로 하는 시간에는 도둑놈들이 활개를 친다 그랬어요. 네. 경찰도 텔레비 보고 앉아 있고 온 가족이 다 안방에 텔레비에 다 앉아 있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활개를 친다는 소리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 76년에 차범근 선수가 그 대통령배 박 대통령배 박스컵이었죠. 네, 박스컵 박스컵. 개막전에서 7분 사이에 3골을 네. 넣은 말레이시아. 그것도 영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거를 수십 년째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월드컵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메르데카컵, 킹스컵, 네, 태국의 킹스컵,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그다음에 이제 박스컵. 네, 그래서 뭐 킹스컵, 메르데카 우승하고 오면은 거의 뭐 카퍼레이드 하고 예, 뭐 거의 금메달 딴 거보다 더하게 네. 카퍼레이드 하고 그 당시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 월드컵은 생각도 못하고 월드컵은 저 펠레나 저 네, 다른 나라 예, 선수들이 뭐 펠레나 나가는 뭐 저 베켄바워 나와서 하는 딴 나라 얘기고 그 당시엔 그랬죠. 축구도 화랑 충무가 나뉘어져 있지 그건 않나요? 이제 70년대 후반이요. 네, 1군 화랑, 2군 충무.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프로 축구는 하고 싶은데 경제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아시아 각국이 대표팀을 프로팀처럼 만들자.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배, 일본의 기린컵, 뭐 인도의 네루컵, 인도네시아의 마라하린컵, 태국 킹스컵, 뭐 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컵 이거를 아시아 서키트 대회처럼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화 시대로 나가는 건데 축구는 그런 면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정도까지였고 복싱이 유일하게 세계 정상과 이제 만날 수 있는 맞아요. 이런 스포츠여서 네, 야구는 오로지 국내용이었고 네. 네. 야구는 이제 고교 야구가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군산상고가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군산상고 졸업생뿐 아니라 출향 인사, 군산 시민들이 다 야구장으로 네, 와서 뭐 지역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축제였죠. 지역 축제를 해서 의미가 있었고 이제 복싱이 개인이지만 어쨌거나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는 제가 어렸을 때 스포츠였죠. 복싱 그 왜 그랬냐면 복싱이 축구, 야구와 틀리게 중남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수와도 할 수 있는 네. 시합이 복싱이었고 유일한 종목.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축구, 야구는 뭐 세계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격차가 너무 컸어요. 뭐 교류도 없었고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 그 대표팀이 청룡이었는데 네, 청룡 백호. 그다음에 이제 상비군이 백호. 이제 네. 그게 이제 우리 70년대 이회택 선수가 스트라이커 할 때는 청룡, 이제 청룡 네. 백호였죠. 그래서 그 평가전도 하고 근데 그런 것만 해도 축구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어요. 네. 그 청룡 대 백호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무튼 뭐 70년대 중반 이 78년 뭐 79년 77년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복싱의 그 인재들이 많았던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 뭐 78년 1월, 2월 요맘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때 또 재밌는 시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아까 정순현 선수와 고생근 선수의 시합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구상모 선수와 김광민 선수의 대결이 요맘때 있었어요. 2월 달에. 이 경기는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데 1라운드에 김광민 선수가 업셋 KO 승으로 이긴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상모 선수가 체중 조절에 완전히 실패해서 그런지 그 두 다리가 거의 이렇게 그 가위가 접히듯이 거의 무릎 꿇기 직전에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좀 구겨지듯이 다운되는 느낌이었다 그럴까요? 마지막도 굉장히 비참하게 거의 막 그 김광민 선수의 미친 듯한 러싱에 구상모 선수가 그 로프에 몰려서 일방적으로 그냥 네. 맞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그 무릎을 꿇으면서 김광민 선수로는 출세 시합이 됐고 구상모 선수로는 이제 제동에 걸리면서 그 전까지 그 어떤 그 평가받았던 게 모든 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시합이 됐죠. 그래서 구상모 선수는 얼굴도 미남이고 그렇죠. 복싱 스타일도 아마추어를 연상시키는 깨끗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댄디보이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비참하게 지고 나니까 그 후광들이 좀 한꺼번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럴까요? 구상모 선수는 굉장히 그 훤칠하고 얼굴도 아마 지금도 아마 굉장히 미남이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복서 중에 뭐 외모로 따지면 지금까지 해도 손꼽히는 그런 외모에 또 아주 그 깔끔하고 손꼽히는 외모는 누구를 보십니까? 이상호 선수. 이상호 선수. 또 김지원 선수. 네, 김지원 선수. 오광수 선수도 뭐 나름 그렇죠. 뭐 유명훈 선수도 꿀. 나름 뭐 여성 팬들한테 인기가 좋은 귀염성. 네. 서성인 선수도 서성인 잘생겼었고요. 선수도 잘생겼고 김태호 선수도 잘생겼어. 김태호 선수도 그러네요. 미남이었죠. 뭐 미남들도 좀 있어. 근데 미남들이 복싱 스타일도 깔끔해요. 최충일 선수도 좀 아, 미남과 그렇군요. 아닙니까? 그럼 뭐 김광민 선수는 뭐 어떻다는 건가요? 복싱 스타일하고? 아니야 뭐 얘기는 더 이상 안 김광민 하고. 선수는 끈적끈적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김광민 선수가 옛날에 볼 때는 뭐 주먹도 그렇고 막 그렇게 왔는데 요즘 다시 어쩌다 보면 굉장한 공격력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예, 굉장한 나름의 스킬이 터프니스고. 있었습니다. 네. 그 업그레이드해서 완성된 버전이 박영준 선수라고 봐요. 그 김광수 선수의 현대 어떤 계보로 있는. 그렇죠. 물러서지 않는 예. 파이터. 아무튼 하여간 구상모 선수는 이 전까지 7연속이었나요? 계속 KO승 국제전으로 거두고 뭐 세계까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시합이 됐죠. 나중에 뭐 동양 챔피언으로 재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결국 이미 세계 뭐 도전은 이미 못했죠. 그 많이 좀 감이 떨어졌을 네. 때고 어떤 기세가 좀 떨어졌을 때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비슷했던 부분이 그 고생근 선수가 정수현 선수한테 졌을 때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시합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리고 뭐 정순 선수가 뭐 미남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고생건 선수도 굉장히 또 조각 같은 어떤 그 도시명 미남 스타일로 생겼고 깔끔한 그 아주 스마트한 복싱을 하던 선수인데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국내 라이벌전은 그 잡초가 선수들한테 그 어떤 엘리트형 선수들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오영세 선수도 그랬고, 네, 오영사 선수가 문태진 선수한테 졌죠. 뭐 문태진 선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잡초과 같은 개념의 어떤 김광민, 김득구도 있고, 뭐 그거는 둘 다 뭐 거기는 좀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황정환, 유한길. 아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그런- 엘리트 대 잡초. 예. 또 황충재, 황준석 네.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가 70년대 후반 80년대 많았죠. 예. 80년대 초반까지. 뭐 아무튼 이랬고 뭐 조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2월 달엔 또 그 무하마드 알리가 그 햇병아리 스핑크스한테 또
그 타이틀을 뺏기는 이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아 이변이었어요. 예. 정말. 10전도 안 되는 선수였어요. 8전 7전 그러니까 8전째 8전째 들어가서 됐고 정말 햇병아리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헤비급하면 그 복싱을 대표하는 체급이고 그 무하마드 알리가 뭐 전성기는 지났다 그러지만 그 전까지 뭐 조지 포먼, 켄 노튼, 뭐 어니 쉐이버스 이런 강호들과의 어떤 그 치고받는 그런 경연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레온 스핑크스는 요즘 말로 깝이 안 되는 선수였죠. 했는데 그것도 굉장한 그 빅업셋이었죠. 아마 그 복싱사에 그 어떤 비중으로 보면 타이슨이 진 거, 더글라스한테 진 거보다 그 비중적으로는 더 쇼킹하게 이때가 더 컸죠. 예, 더 크게 그 사회적으로까지 그 이슈가 됐던 그런 시합이었죠. 나중에 의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리 필립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미 그 오스카 보나베나와의 경기 때부터 살짝 펀치 드렁크 증세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펀치를 맞는 선수가 아닌데 펀치를 맞는 양이 확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2차 등극 이후에 또 마닐라 스릴러로 그 누구죠? 조 프레이저를 제압한 뒤에는 경기 내용이 날카로운 맛이 없어지고 다 판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련미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알리는 그 초반에는 굉장한 스피드 테크니시언이었다고 하지만 그 플레이저와의 1차전 이후 켄 노튼과의 3년전 그리고 뭐 그 조지 포먼과의 시합 프레이저와의 시합에 굉장히 어니 쉐이버스와의 시합에서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당했어요. 사실 쉐이버스와의 시합에서도 많이 맞았고 뭐 그 당시에 그 알리의 그 매치는 불가사의했어요. 포먼과의 시합도 그랬고 프레이저와의 1차전도 그 무수히 많이 맞았죠. 뭐 때리기도 많이 때렸지만 그래서 그 알리가 이렇게 연상되기는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그 별로 안 맞았을 것 같지만 실제는 굉장히 많이 그 타격전을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년에 그런 펀치 드렁크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나.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어니 쉐이버스 펀치는 너무 아파서 한 대 맞을 때마다 경기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싱 처음에 이제 취미를 가지면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역대 원펀치 최고가 누구냐 뭐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니 쉐이버스가 단발로는 그 압도적 1위 뭐 아닐까요? 압도적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역대 뭐 전체급을 통해서 꼭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뭐 탑5 안에는 소니 리스턴과 어니 쉐이버스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쉐이버스는 정말 그 원펀치 하나는 가공할 만했으니까 그랬던 했고 이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우리가 복싱 보기에는 행복했던 그런 시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수많은 그렇고 별들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좀 넘어갔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78년에 총 8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가 있었고 2개 했는데 끝나요. 그러네요. 아니 사실은 홍수환 대 가사하라 유도 굉장히 자제하면서 얘기를 많이 안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 박사님 자제하지 마세요. 네. 그냥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다음 분량 2부에서 좀 빼야 됩니다. 네. 그 오영호 선수가 이제 사무엘 세라노에게 도전하는 것이 78년도의 세 번째 타이틀 매치인데 이 경기부터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무리는 임준배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황현철 대표님과 그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참석을 하시고 우리 장 박사님이나 또 뭐 우리 이성열 이사, 김영문 씨, 그 외에 뭐 코도바님, 구본정님 어떤 고정 그 패널들도 많이 만들면서 이 토크가 자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월이 잘 가다 보니까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회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세월은 잘 가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로 이제 올 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고 믿고 좋은 날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